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머쓱하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부러움 섞인 말로 저를 부동산 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까지는 정말 많은 풍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딱 죽기 직전까지 괴로웠던 때가 저에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저를 괴롭게 했던 중학교 동창놈이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정말 한치 앞도 모를 일인 게 그놈을 다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저를 괴롭혔던 그 동창놈을 만나게 돼서 예상치 못하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구구절절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불특정의 많은 분들에게 제 인생설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사연 채널에 혹시나 하고 제 사연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고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화목하진 않아도 많이 어렵진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정에는 소홀했지만 술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평범한 말단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술김에 보증을 서줬던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반장도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어느 날 하교를 하고 집에 갔더니 집안에 가구고 뭐고 온통 빨간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업을 하시던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계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수명아, 네 아버지가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아휴,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를 어쩌냐? 뭐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데 왜 길바닥에 나앉아요? 어린 저는 울며 불며 소리치는 어머니의 말을 퍼뜩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아파트기는 해도 포근한 보금자리였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던 엄마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신, 내가 보증 함부로 서주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기어코 일을 저질렀어. 어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옆에 내가 기분 잡치게 왜 이래?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냐고? 침 날렸다고 너까지 날 만만하게 보냐? 회사에서도 잘리고 몰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두 사람 먹여 살렸으니까 앞으로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 미쳤어? 회사까지 잘렸다고? 아이고 내 팔자. 승용이 이제 막 중학생 됐는데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하는데 애 앞길을 이렇게 막아. 네 옆편 내가 그래도 말로 하면 못 알아듣지? 그렇게 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른 아버지는 처음으로 폭력을 이둘렀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의자와 접시 등을 어머니와 저를 향해서 마구 집어던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 자식아, 너도 대가리 좀 컸다고 애비 무시하냐?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가 집어던진 접시가 벽에 부딪혀 깨진 조각이 저 볼 근처를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피가 철철 났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제 얼굴에 남아있네요. 정말 한순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는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가 쪽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고 외가는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저와 제 어머니는 싸구려 여관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에 거리를 배회하던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고 하루 일당을 받으며 공사장에서 자비를 하던 어머니 덕분에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어머니도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야, 돈 좀 있냐? 10만 원만 줘봐. 한 달 만에 나타나서 돈? 돈이 어디 있어? 하루를 살기처럼 힘들게 사는데.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금방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맞고 나서 어머니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또 격분한 아버지가 손찌검을 해댔고 저는 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어머니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팔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엄마랑 이혼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뭔가를 간절히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학교에 교납금을 낼 수도 없었고 준비물이 있으면 준비물을 사갈 수도 없었고 도시락마저 사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반 반장 어머니들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간식거리를 돌리기도 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며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까지 핀잔을 드려야 했어요.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7층에 살던 저와 같은 반 친구였던 이규식이라는 놈이 학교 쉬는 시간에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승용아.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우리 엄마 말로는 너희 가족 야반 도주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일부러 다른 친구들이 다 드러난 듯이 크게 외치는데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선심을 쓰듯이 말하더라고요. 승용아, 오늘도 점심에 수돗물 마실 거야? 야, 나 아침을 많이 먹고 와서 부딪혀서 그런데 네가 내 도시락 좀 먹어라. 됐어. 괜한 자존심이 상한 제가 대답하자 그 자식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하더라고요. 됐다고? 그지 새끼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야, 줄 때 받아 먹어.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시에 어머니께서 폐렴을 앓고 계셔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저는 며칠째 굶은 터라 못 이기는 척 그 자식이 준 도시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식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폐렴을 고치는 데 쓰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관방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가 여관에서 자비를 하겠다며 사정을 해서 일주일 이상은 버틸 수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쫓아내더라고요. 허망해진 저와 어머니는 그냥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규식이 그 자식과 그 자식의 어머니를 마주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터라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라서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승용아. 승용이 엄마. 여기서 만나네. 잘 지냈어? 아이고, 오래 보니 잘 지내지 못한 것 같네. 규식이 어머니의 말에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규식이 엄마?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근데 꼴이 왜 그래? 두 사람 다 얼굴에 버진까지 피고. 밥 못 먹었어? 어쩌냐. 이리 와. 시장 가서 내가 국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규식이 엄마가 그렇게 말했고 규식이 자식은 옆에서 비열하게 입꼬리만 씩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는 규식이 엄마가 사준 국밥을 정말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어요.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규식이 엄마에게 저희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기 염치 없는 부탁이긴 한데 우리 승용이 좀 규식인에서 며칠 지내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한동안 폐렴 때문에 일을 못했거든요. 일 좀 구하고 자리 좀 잡으면 승용이 데리러 갈게요. 보상도 해드리고요. 정말 제가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절절하게 말하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승용이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 내 말이면 다 따르니까. 승용이 수학 잘하지? 그럼 잘 됐다. 우리 규식이랑 같이 지내면서 규식이 공부 좀 봐주고 하면 나야 고맙지? 어떠냐 규식아? 옆에서 듣고만 있던 귀식이 놈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붙잡고서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승용아, 규식이네서 조금만 지내고 있어. 엄마가 금방 일 구하고 데리러 갈게. 엄마, 그냥 나도 엄마 따라서 갈래. 제 말에 어머니는 엄한 표정을 짓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학교 안 다닐 거야?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나타났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것이지. 알았어요. 규식이 엄마, 오늘 국밥도 정말 고맙고 제가 이 은혜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규식이네 집에서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규식이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방 3개짜리 집에 하나는 서재로 해둬서 저는 잘 곳이 없었어요. 규식이 엄마가 미안한 척을 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승용이가 마땅히 잘 곳이 없네. 저기 베란다 앞에서 자도 되겠어? 네, 저는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편하게 쉬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규식이랑 규식이 동생 준식이 공부 좀 봐주고. 알겠지? 그나저나 너 며칠을 못 씻었니? 냄새가 고약하네. 화장실 가서 일단 좀 씻어라. 그날 저는 그저 내 몸 하나 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좋은 향이 나는 비누로 몸을 씻다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규식이 어머니는 하루 이틀은 그래도 저를 규식이나 규식이 동생과 다름없이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규식이 자식이 저에게 수학을 배우다가 성질이 났는지 난동을 피웠고 본인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승용이한테 수학 안 배울래? 이 자식 숭 엉터리야. 그러다 공부 못한다고 병신 머저리래. 엄마. 야, 규식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 말을 듣고 규식이 엄마는 저를 노려보고는 말했습니다. 하여간 머리 감은 짐승을 걷어쓰는 게 아니랬는데. 야, 너 뭐 잘났다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미쳤니? 너 오늘 저녁 없어. 물도 마시지 마. 그리고 돈 줄 테니까 정육점 가서 삼겹살 좀 사와. 영수증이랑 거스름돈 꼭 챙겨오고.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서 자비를 도맡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저씨는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잘 들어오는 날이 없었고 삼겹살을 사갔더니 세 식구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저는 거실 구석에서 삼겹살 냄새만 맡으며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상추에 크게 한 쌈 싸서 입에 쳐넣으며 규식이 놈은 저를 보고 낄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서러움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몰래 부엌에 가서 식은 밥을 티 안 나게 한 숟가락 퍼먹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규식이 그 자식이 그런 제 모습을 목격하고 비웃어댔습니다. 야, 수영아, 뭐하냐? 배 많이 고팠어? 근데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손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떨어? 한 숟가락만 먹어. 불쌍한 자식.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저는 어느새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규식 엄마는 규식이에게는 도시락을 싸줬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싸주지 않았어요. 저는 잘 곳이 생겼을 뿐 이전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규식이 놈이 학교에 제가 본인 집에 얹혀 살며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지 새끼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승용아, 나 이 문제 어려워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반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규식이가 어느새 나타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승용이 배고파서 머리가 안 돌아갈걸? 이 자식 부모한테 버림받고 고아 새끼야. 우리 착한 천사 같은 엄마가 얘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줬거든. 1학기 때는 반장이니 뭐니 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지 새끼라고. 규식이의 입김은 점점 세졌고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도 못 먹고 체육 시간에는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던 저를 사내 녀석들은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엄마들이 해준 따뜻한 밥과 반찬 냄새가 진동을 하는 교실 밖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규식이 놈을 필두로 해서 저를 놀려댔습니다. 승용아, 또 어디가? 수돗물 마시러 가? 그러니까 맨날 체육 시간에 운동도 못하고 쓰러지지. 야, 이리 와서 이거라도 먹어라. 나 김치 안 먹거든. 김치 이거 한 조각 줄게? 그 말을 듣고 괴물 같은 녀석들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교실을 뛰쳐나가려고 했고 제 뒷덜미를 잡은 귀식이 놈은 억지로 제 입을 벌려서 김치를 우겨 넣어 버렸어요. 근데 말입니다. 물색도 없이 그 김치 맛이 어찌나 좋던지요. 저는 꾹꾹 씹어서 김치를 삼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요. 저는 오지 않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원망했어요. 규식인에서 한 달 가까이 종놈 취급을 받으며 얹혀 살다가 보니 아무래도 저희 엄마는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규식이놈이 반 친구 전체에게 분식을 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만 쏙 빼놓고요. 야, 규식아, 진짜 대박이다. 너가 점심 싸우지 말라고 해서 안 싸웠는데? 떡볶이에 순대 김밥에. 야, 너 돈이 어디서 났냐? 내가 그지 승용이도 아니고 이 정도 껌이지. 많이들 먹어. 승용이 넌 좋아하는 수돗물이나 마시고. 그런데 그날 규식네 집에 돌아갔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규식이 엄마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뭐가 없어졌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내 폐물 반지가 어디 간 거야? 그거 팔면 돈이 얼만데. 야 승용이 너 네가 가져갔지. 규식이 엄마는 다짜고짜 저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규식이 놈이 어디서 돈이 나서 반 친구들에게 그렇게 거하게 한턱을 쏜 건지 말이에요. 규식이 엄마에게 저는 완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규식이 그놈이 가져간 거라고요. 오늘 반에서 애들. 그렇게 말하자마자 아줌마는 제 뺨을 후려갈겼어요. 이게 어디서 남의 아들이 도둑놈을 만들어? 그지 새끼가 진짜. 너 당장 나가.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어? 나가! 아줌마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학교도 나가지 않고 거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가 가을이라서 저녁이던 추웠거든요. 아무 벤치에나 땅바닥에 나뒹굴어 다니는 신문을 덮고 누워서 내일 아침이면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거리의 불황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피폐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지내던 날에 저는 어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신도 기력도 없던 저를 그 아주머니께서 백반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주셨어요. 아이고 어린 학생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얼른 먹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밥맛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는 알고 보니 그 백반집 사장님이셨어요. 평소에도 노숙자 쉼터나 가출 청소년들 쉼터에 기부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학생, 내가 학교는 보내주기 힘들겠지만 여기서 일 배우면서 살래?
이 식당에 단칸방이 하나 있어.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학생은 이러고 세상 막 살기나 아까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을지. 나중에 꼭 잘 돼서 갚어. 그러면 돼.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학교에 뭐 검정고시로 다 졸업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할래? 그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살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식당 단칸방에 지내면서 식당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요리도 배우고 식당 청소도 하고 또 저녁에 남는 시간에는 공부도 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식당 일이 몸에 붙고 나서 18이 되고 나서부터는 밖에 나가서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패스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주머니는 한 번도 월급을 미룬 날이 없이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저에게 잘 것을 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월급까지 챙겨주시니 정말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서 아주머니는 저에게 독립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용아, 너 이제 많이 배웠고 여기서 일도 오래 했고 야무지게 검정고시도 패스했으니까 나가서 큰 물에서 놀아. 나야 네가 여기 계속 있으면 고맙긴 하지만 이 작은 식당에서 언제까지고 고여있을 순 없잖니. 너 튀김 잘하지? 꽈배기 가게 하나 내서 그거 장사해보는 게 어때? 아줌마, 그렇게 할게요. 저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보답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내가 너 부자 되고 잘 사는 거 보기 전까지는 눈 안 감을 테니까 나가서 열심히 살아. 알겠지? 네. 그리고 승용아, 나한테 보답 안 해도 너처럼 힘든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 그러면 돼.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5평 남짓한 작은 곳에 꽈배기 가게를 차렸습니다. 매일 깨끗한 기름으로 열심히 꽈배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차린 가게 근처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도 많고 술집도 꽤 있어서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저를 외면했던 한들이 제 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꽈배기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고 저는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청약을 부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나이 25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2채나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하면서 정말 꿈만 같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서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들어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을 했어요. 승용아, 수고했다. 꿈에나 그리던 내 집 마련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너 잘 살았어, 이놈아. 그렇게 외치고 나니 눈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저를 걷어주셨던 백밭집 이모님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사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5년 전에 있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모셨다는 납골당으로 가서 꽃을 꽂아드렸습니다. 제가 보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은 아주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너무 늦게 찾아뵌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성우 비슷한 거 했어요. 아줌마 말씀대로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착실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번 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꽈배기 가게는 날로 승승장구를 해서 가게도 넓혀서 이전을 하고 직원도 5명이나 들이게 되었어요.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던 저에게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 매입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한 달여를 고민한 끝에 저는 재개발 지역에 7층짜리 건물 하나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 중에 평수가 작은 아파트를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보증금도 없이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받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보고 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꽈배기 가게 사장님은 그 집을 그 가게에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덕분에 신혼살림 시작하는 어려운 사람이 냉큼 계약하긴 했는데. 다행이네요. 제가 원하던 바예요. 아이고, 왜요?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주면 그걸로 됐죠 뭐. 그려? 어디 만만치 않은 세입자 한번 만나봐야 정신이 차리지. 아직 젊다. 젊어.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 제가 당시엔 꿈에도 몰랐죠. 저는 부동산에 재미를 붙여서 꽈배기 장사로 번 돈을 아파트를 사고 기부를 하고 그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입자들이 넣은 월세를 확인하는데 제가 싼 가격에 내어준 그 작은 평수의 아파트 세입자가 1년간 단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걸 왜 이제서야 확인했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번호를 등록해두고 한 번도 연락을 해보지 않았던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10번이고 20번이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저도 슬슬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세입자가 사는 제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현관벨을 몇 번을 누르는데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허탕을 치고 또다시 갔는데 머리도 부시시하고 삐쩍 마른 여자가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누구세요? 아이고, 이제야 만나네. 저 여기 집주인이에요. 여기 세대로 사시는 분이시죠? 제 말에 그 여자는 몹시 당황한 눈빛으로 동공을 가만두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세입자분 맞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서. 네? 남편분 지금 어디 계신데요? 몰라요. 또 어디 도박하러 갔겠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월세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선 저 나쁜 사람 아니고 사정 들어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텐데 바깥 양반 언제 오세요? 아마 내일 낮에는 올 거예요. 이틀에 한 번은 씻으러 집에 들어오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으니까 남편분 오시면 제 전화로 연락 좀 주세요. 아시겠죠? 남편이 알면 큰일 날 텐데. 걱정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그래야 뭐든 해결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거 불법이에요. 제가 변호사 끼고 오면 상황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전에 좋게 해결하자고 하는 거니까 꼭 연락 주세요. 네? 변호사요? 저희 돈 없어요. 알겠어요. 남편 오면 몰래 꼭 연락 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쉬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불안에 벌벌 떠는 그 여자를 보니 왠지 동정심이 일어나고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여자의 남편이 제대로 된 놈은 아닐 거란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정말로 낮 2시쯤에 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지금 집에 와서 씻고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꽈배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당장 그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벨을 누르자 여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부시시한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열어준 거 알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남편이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다급하게 말하고 문을 닫아서 저는 계속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 집인데
참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10분 있다가 보니까 웬 퉁퉁하게 살이 찐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에이씨, 뭐야?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중학교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죽기 직전까지 괴롭혔던 그 놈이었어요. 네, 그 놈. 규식이 놈이었습니다. 아무리 살이 찌고 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정도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너, 네가 세입자였어? 뭐야, 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 그래, 이제 알아보겠냐? 나 승용이야. 저를 알아본 그 자식은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던 그 눈빛으로 순식간에 바뀌더니 말했습니다. 야, 네가 그러니까 이십추인이라는 거야? 아이씨, 괜히 쫄았네. 야, 잘됐다. 그나저나 너 이 자식 성공했나 보다. 너 1년 동안 월세 안 내고 공짜로 내 집에서 산 건 알고 있지? 야, 너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얹혀 살았잖아. 그걸로 퉁쳐. 그지 새끼 사람 새끼 만들어놨더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거 아니랬다고. 네가 이제 꼴랑 이 아파트 한 채가 잤다가 뭐? 나 먹고 죽으래도 돈 없고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야. 그때부터 월세 잘 내줄게. 그럼 됐지?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잊고 사는 줄 알았던 아픈 상처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갔고 최천지 원수 같던 이놈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어쩌? 이 새끼가 그래 이렇게 나올 거다. 어? 네가 뭐 어쩔 건데? 네가 아직 상업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좀만 기다려. 에이, 지랄 연병을 떠네. 그 자식은 침을 뱉으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제 꽈배기 가게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저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꽈배기 가게 단골 손님이었다가 친구가 된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친구도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 소송 걸어? 어떻게든 소송 걸고 그동안 못 받은 월세까지 싹 다 받아내줘. 수임료는 얼마든지 줄게. 그래, 알았어. 나만 믿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명도 청구 소송이라고 있거든? 그거 소송 걸면 계약 해지되는 거고 월세 밀린 것도 싹 다 받게줄게. 그 친구와는 가끔 술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하는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기면서도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소장 쓰는 거 오래 걸리냐? 내가 그 자식 겁 좀 주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야, 소장 그거 금방 써. 내일 같이 가자.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변호사 친구와 명도 청구 소송 소장을 들고 규식이 그 자식이 살고 있는 제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더라고요. 문도 순순히 열어줬고요. 야, 아침부터 왔냐? 뭐 어쩌라고, 배째. 아직 집 계약 한참 남은 거 알지? 그 말에 저와 같이 간 친구가 얼굴이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분 변호사 되는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당당하던 규식이 그 자식이 똥마려운 개마냥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어찌나 우스던지요.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변호사? 변호사가 승용이라고 왜? 네, 제가 이승용 씨 변호사이자 친구거든요. 사정을 듣자니 그쪽 분이 무단으로 월세도 지불하지 않고 이 집을 점유하고 계시던데 맞죠? 그건 사정이 되면... 사정이요? 법은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엄연히 범죄를 저지르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아 제 친구가 이렇게 소송까지 걸겠죠? 그쵸? 이거 명도 청구 소장이라 받으시고 변호사 선임에 여력되시면 하시고 밀린 월세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시고 연락 주세요. 제 친구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자 세상 당당하던 귀식이 그놈이 애절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송? 나 소송 걸리면 안 되는데. 승용아, 한 번만 봐줘. 조금만 시간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밀린 월세 갚을게. 소송 이런 거 하면 나 진짜 감당 못해. 야, 승용아, 친구 좋은 게 뭐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웃기는 소리 하네. 야, 네가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 있어? 너 그때 기억 안 나? 길가에 돌아다니는 똥개한테도 그런 취급은 안 해. 내가 너 봐줄 것 같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자 그 자식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승영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줄게. 너 시키는 거 뭐든 할게. 한 번만 봐줘. 진짜 내가 부탁할게. 나 도박하고 돈 다 날리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돼. 나도 내 돈 자식이라고. 너도 그거 당해봐서 알잖아. 넌 참 여전히 무식하고 무대뽀다. 비유를 해도 내 속 팍팍 긁는 비유만 하는구나. 야, 나 절대 안 봐줘.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자식이 잡고 늘어져 있던 손을 부리치고 친구 변호사와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그날 저녁 술 한잔 마시며 제가 겪었던 이런 날의 일들에 대한 거를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 친구도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친구여서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하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돼. 야, 변호사 하다 보면 별놈 다 만난다. 근데 꼭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반복하더라고. 승용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번 일로 어린 승용의 상처는 다 씻어내버려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운이 샘솟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어른 다 돼서 너처럼 좋은 친구도 만나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규식이 놈에게 소송을 걸었고 결국 그놈은 밀린 월세를 토해내고 제 집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구경을 갔더니 세간살이도 변변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은 저에게 설설기며 돈을 빌려다 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승영아, 왔어?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너한테 빚진 거 갚아서 다행이다. 근데 승용아, 너 부자라며? 나 새 출발하게 투자 좀 해주면 안 되냐? 1억만. 내가 금방 갚을게. 야, 규식아,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미쳤냐?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주겠어? 뭐 1년 만에 어떻게 갚을 건데? 도박이라도 하게? 도박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 촉이 왔어. 할 수 있어. 진짜야. 야, 네 와이프를 좀 봐라. 정말 불쌍하다 불쌍해. 너 같은 놈 만나서 사는 저 여자는 무슨 죄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가 원하는 그 돈은 내가 좋은 데에 기부할게. 기부? 나한테 기부해. 야, 수영아. 잘 가라. 어? 다시는 보지 말자. 지긋지긋한 새끼야. 저는 그렇게 그 자식과의 오래된 악연과 한을 훌훌 털어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 속에 묵혀두었던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가뿐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 친구와 더욱더 막역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지금의 제 아내도 만나게 되었네요. 아내는 제 변호사 친구의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거들떠도 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승용씨, 정말 답답하게 이럴 거예요? 네?
제가 뭘... 저 좋아하잖아요. 왜 고백을 안 해요? 제가 먼저 이렇게 꼭 말을 하게 하네. 아,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사랑이나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승용 씨 좋아요. 우리 잘 만나봐요.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배려심 많고 약자를 돕는 아내를 저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아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 진심이 통해서 결혼 허락을 얻어내고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중학생이 된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어요. 아들 녀석은 내년이면 벌써 20살이 됩니다. 지 엄마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를 꽤나 잘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저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엄마, 그때 엄마도 많이 힘들었던 거 잘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 참 지긋지긋하게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불우한 이웃들 도울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 들으신다면 저에 대한 죄책감 내려놓으시고 어디에 계시든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악연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 원수를 만나게 되고 복수까지 하면서 저는 한을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속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제 지난 나이들을 다 적어놓고 나니 한결 더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정말 이 채널을 감사하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좋은 날들만 있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가정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2년 하반기가 되고 추석이 다가왔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